세계 민담 이야기 미국 편. 꿀 발린 입술. 어느 날 토끼와 살쾡이가 바닷가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토끼는 갈 때 자주 살쾡이를 불러냈는데 그것은 살쾡이가 어리숙해서 놀려주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살쾡이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남의 말을 엿듣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시시껄렁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어느 틈에 먼 길도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게 되거든요. 바닷가에 내려간 토끼와 살쾡이는 아주 이상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일에 너무 놀라서 둘은 발걸음을 멈추고 몰래 엿듣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에서는 코끼리와 고래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걸 좀 봐, 살쾡이가 말했어요. 코끼리는 무태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이고 고래는 바다에서 제일 크고 힘센 동물인데 둘이 모여서 무슨 꿍꿍이 수를 꾸미고 있을까? 쉬. 토끼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엿들어보자. 남의 눈에 뜨이지 않는 호젓한 바닷가에서 둘이 무슨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봐야겠어. 토끼와 살쾡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풀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코끼리가 고래에게 하는 이야기가 유난히 긴 토끼의 귀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고래님, 당신은 바다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고 나는 무태에서 가장 크고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들도 감히 우리에게 대들지 못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기로 합시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짐승이 있으면 대들지 못하게 죽여버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고래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요. 고래가 맞장구 쳤습니다. 무튼 당신이 차지하고 바다는 내가 차지하고. 달아나자 살쾡이가 속삭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걸 코끼리나 고래에게 들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겁쟁이 같으니라고 토끼가 살쾡이에게 말했습니다. 끄덕없어. 난 코끼리나 고래보다 꾀가 더 많거든. 이따 두고 봐. 내가 저 두 녀석들을 단단히 골탕 먹여서 다시는 저런 못된 흉계를 꾸미지 않도록 정신이 번쩍 들게 해놓을 테니까. 허풍치지 마. 살쾡이가 꼬리를 잔뜩 사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랭랑 놓는 게 상책이겠어. 그럼 나 먼저 간다. 그렇다면 가버려. 넌 비겁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나중에 코끼리에게 굽실굽실하며 코끼리가 먹다 버린 찌꺼기나 주워 먹고 싶겠지. 난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어서 꺼지란 말이야. 이 바보 멍청이. 나중에 코끼리 밑에서 종살이나 하렴. 살쾡이는 덤불숲 안으로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토끼가 하는 짓을 지켜보려는 야근 속셈이 있었던 거죠. 토끼는 길고 튼튼한 밧줄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다음에는 북을 하나 가져다가 덤불 속에 숨겨두었어요. 그러더니 밧줄 한 끝을 들고 코끼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착하고 힘센 코끼리님, 코끼리님은 누구나 잘 도와주신다면서요? 이 가엾은 토끼 좀 도와주세요. 코끼리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커다란 공경에 빠져서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코끼리는 이제까지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토끼의 칭찬을 듣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도와주고 말고 난 언제나 친구들 일이라며 발벗고 나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토끼는 코끼리의 말을 듣고 고맙기도 하시지 하고 다시 공치사를 했습니다.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다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만 갯벌에 빠뜨리고 말했지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조그맣고 약하게 생긴 데다가 힘도 없잖아요. 아무리 끌어당겨도 소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개흙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님에게 달려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밧줄을 코에다 매주세요. 제가 나머지 한 끝을 소에다 묶어 놓을게요. 제가 북을 칠 테니까 그 소리에 맞춰 밧줄을 끌어당겨 주세요. 소가 개흙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마 세게 끌어야 빠져나올 거예요. 토끼가 이렇게 말하자 코끼리가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염려마, 기어이 그 소를 끌어내고 말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밧줄이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어디 이 코끼리 힘에 당할 것이 있겠어? 토끼는 이렇게 해서 밧줄 한 끝을 코끼리의 코에다 단단히 붙들어 매고 다른 한 끝을 가지고 바다로 갔습니다. 고래님, 고래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으시다지요. 공경에 빠진 이 토끼를 좀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고래님밖에 믿을 데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토끼는 아까 코끼리에게 했던 것처럼 고래에게도 알랑거렸습니다. 제가 소를 끌고 오다가 그만 숲에 있는 실개천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 소가 없으면 우리 식구는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토끼의 입술은 뿔이 발린 것 같아서 하는 말마다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토끼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끼는 밧줄의 나머지 한 끝을 고래의 꼬리에다 단단히 붙들어 맸습니다. 북소리가 들리면 끌어당기란 말이지? 고래가 다짐하듯이 물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천천히 당기다가 점점 세게 당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밧줄이 끊어져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마음 놓고 있으라고. 고래가 가슴을 내면서 뻐겼습니다. 염라대왕이 소 뒷다리를 붙들고 있어도 아마 내 힘을 당하기 힘들 테니까 고맙기도 하시지. 토끼는 입으로는 이렇게 공치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혀를 쏙 내밀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라지. 아마 배꼽 빠질 일이 벌어질걸. 이렇게 코끼리의 코와 고래의 꼬리를 묶어놓은 토끼는 숲속에 숨어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코끼리와 고래는 서로 줄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고래는 처음에는 살살 당기라는 토끼의 말이 생각나서 거의 힘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라, 도리어 자기가 소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고래는 온 힘을 다해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밧줄이 쇠줄처럼 팽팽해지더니 도리어 소가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는 사이에 코끼리는 주춤주춤 서너 발짝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둥둥 둥둥둥 북소리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코끼리는 온몸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고래의 등에서도 땀방울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고래는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버틸 곳이 마땅치 않아 차츰 물속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점점 힘세게 당겼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고래는 자기가 바닷가에까지 끌려오게 된 것을 보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었습니다. 이놈의 소가 어디 두고 보자. 고래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더니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너무나 세게 끌었기 때문에 코끼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닷가까지 끌려오게 되었어요. 허허, 이럴 수가 있나?
코끼리는 너무나 놀라서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이놈의 소가 힘이 산더미 같은 놈이로구먼. 아무래도 아빠를 갯벌 속에 박아 끄덕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 끌어당겨야 되겠어. 코끼리는 갯벌 속에 두 앞다리를 깊숙이 박아놓고 코로 밧줄을 빙글빙글 말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둥둥둥둥둥둥둥둥. 북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코끼리가 끌어당긴 것은 소가 아니라 고래가 아니겠어요? 코끼리도 고래도 너무나 놀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코끼리가 외쳤습니다. 난 분명히 토끼네 소를 끌어당기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토끼란 놈이 나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어. 고래가 씩씩거리며 말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놈이 우리 둘을 놀려댄 게 분명해. 가만히 둘 줄 알고 코끼리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 땅에 난 풀잎을 한 이파리라도 뜯어먹게 내버려 두나 봐라. 나는 온 세상 물고기들에게 다 말해서 그놈이 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하겠어. 어디 물에 입을 댔다만 봐라. 당장 물귀신을 만들어 줄 테니. 고래도 이를 갈았습니다. 덤불 속에 숨어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살쾡이가 토끼에게 달려갔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큰일 났어. 왜? 코끼리와 고래가 하는 말을 엿들었는데 이제 넌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됐더라. 살쾡이의 말을 듣고 토끼는 씩 웃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렇지만 두고 봐. 나한테도 생각이 있으니까. 난 몰라. 나랑 함께 있었다는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마. 이제부턴 너랑 안 놀 거야. 살쾡이는 겁이 나서 꽁무니를 뺐습니다. 혼자 남은 토끼가 숲속에 들어갔을 때 토끼는 조그마한 사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들이 물어 뜯어서 사슴의 살갗은 군데군데 뭉그러져 있었어요. 옳지. 토끼는 사슴의 껍질을 벗겨서 등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꼭 병들어 죽어가는 사슴 같아 보였습니다.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어쩌다 그렇게 몹쓸병에 걸렸니? 토끼가 절름절름 절면서 코끼리 앞을 지나가려니까 코끼리는 사슴 가지고 둘러쓴 토끼를 정말 새끼 사슴인 줄만 알고 혀를 끌끌 차면서 가엾어했습니다. 코끼리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토끼가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길래 코끼리님이 명령하신 대로 못 먹게 말렸더니 그만 저에게 독을 뿜어서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코끼리님도 조심하세요. 토끼는 자기가 악마와 손을 잡았다고 했어요. 주의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실 거예요. 코끼리는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기 사슴아,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가서 토끼에게 이제부턴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말을 전해주렴. 풀을 마음대로 뜯어먹어도 되고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말도 좀 해줘. 토끼와 나는 원래 아주 친한 친구거든. 얼마 뒤에 가짜 사슴은 물가에서 고래도 만났습니다. 가엾은 것, 어쩌다 그렇게 심하게 절개되었니? 몹시 아픈 것 같구나. 고래가 혀를 찼습니다. 토끼 때문이에요. 고래님도 조심하세요. 가짜 사슴은 이렇게 말하고 아까 코끼리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고래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래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난 토끼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 화가 나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건 다 한번 해본 말이고 토끼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가서 그렇게 말해줘. 물은 얼마든지 마셔도 좋고 누가 못 마시게 하거든 나에게 말하라고 말이야. 내가 혼내줄 테니까.
가짜 사슴은 고개를 끄덕이고 절름절름 하면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숲속에서 살쾡이를 만나자 가짜 사슴은 껍질을 벗었습니다. 너로구나. 코끼리와 고래가 만났다는 아기 사슴이 살쾡이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녀석들은 힘만 셌지 바보들이야. 나는 다른 동물들이 왜 그 녀석들에게 꼼짝 못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코끼리가 무서워서 친구인 나를 버리려고 했지? 토끼가 말하자 살쾡이는 면목이 없어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너의 말이 옳아. 사슴은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토끼씨께서 한창 젊고 철부지 없을 때 깊은 숲속에 사는 여우 낭자에게 반하여서 쫓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우 낭자와 여우네 가족들은 몹시 수줍음을 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달이 환히 비치는 밤에만 잠깐 집 곁에 있는 숲속의 빈터에 나와 바람을 쏘이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러니 자연히 아는 이웃이 없을 수밖에요. 여우네 식구가 알고 지내는 이웃은 토끼씨와 사슴씨밖에 없었습니다. 토끼나 마찬가지로 사슴도 여우 낭자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설마 토끼가 여우 낭자를 마음에 두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슴은 늘 토끼에게 상냥했습니다. 물론 토끼도 사슴이 여우 낭자를 각시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여우 낭자에게 놀러 갔더니 여우 낭자가 사슴은 무척 참한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듣자 토끼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여우 낭자가 자기보다는 사슴에게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토끼는 시치미를 뚝 떼고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여우 낭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토끼씨는 고개를 흔들며 계속 웃기만 했어요. 여우 낭자는 토끼씨에게 웃는 까닭을 이야기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막무가내로 고개만 흔들고 있던 토끼는 마침내 웃음을 그치고 마지못해 이야기한다는 신용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우 낭자, 정말 이야기는 숨겨두고 싶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졸라대시니 어쩔 수 없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어쩌라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여우 낭자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께서는 사슴이 무척 참한 것 같다고 하셨죠? 신사라고요? 그런데 여우 낭자께서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계시는 사슴은 사실은 제가 타고 다니는 말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여우 낭자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난 토끼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겨우 마음을 진정한 여우 낭자가 이렇게 말하자 토끼는 그러시다면 제가 사슴을 타고 이 댁 앞으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우 낭자는 토끼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라고 대답했어요. 만일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사슴을 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얼마 동안 토끼는 어떻게 하면 사슴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는 흉계를 꾸미느라고 집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토끼는 여우낭자 집 앞을 지나는 길에 여우낭자를 만나 저녁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낭자. 꽤 오랫동안 뵙지 못한 것 같군요. 사실 그동안 어디를 좀 다녀왔답니다. 이제 집에 들러 사슴을 타고 다시 오겠습니다. 놀라는 여우낭자를 남겨두고 토끼는 사슴씨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토끼가 사슴에게 너무나 친절히 대했기 때문에 사슴은 토끼를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토끼씨가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도 그저 반가워하기만 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토끼. 여기 와서 차나 한잔 나눕시다. 사슴은 토끼를 방으로 맞아들여 간단한 먹을 것과 차를 차려냈습니다. 토끼는 그것을 보고 뛰듯이 기뻐했어요. 자기의 계획이 너무나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에요. 토끼는 사슴이 권하는 차와 간식을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능청스럽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차 맛도 참 좋군요. 역시 양반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 구석이 있게 마련이라지만 오늘 대접받은 음식은 정말 맛이 좋습니다. 괜한 말씀을 하십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사슴은 토끼의 말을 정말로 알아듣고 겸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나 봅니다. 벼랑간 토끼는 배를 움켜쥐고 고꾸라지더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배야 하고 신음하면서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지 않겠어요? 토끼 정신 차리세요. 이걸 어쩌나? 혹시 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닐까요? 토끼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사슴이 몸을 흔들어도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도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땅바닥에 뒹굴기만 했습니다. 토끼 어디가 아프신지 말해보세요. 사슴이 어깨를 흔들며 다시 묻자 그제야 토끼는 사슴 저 죽나봐요. 저를 제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집에다 데려다 하고 신음을 섞어가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사슴은 아주 마음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 곧 등을 내밀었어요. 자, 제 등에 업히세요. 집에다 모셔드리겠어요. 그러자 토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사슴 너무나 아파서 등에다 안장을 놓지 않으면 몸을 가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슴은 이 말을 듣고 그러려니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등에 안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러면 됐습니까? 이제 등에 오르세요. 기왕이면 등자까지 얹어 놓아주시지 않겠어요? 등에 오르기가 힘들 것 같군요. 토끼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토끼의 발을 등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이쿠, 사슴 죄송하지만 몸이 흔들려서 안 되겠어요. 고삐를 붙들고 있어야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끼가 또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입에 고삐를 물었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손에 째찍이라도 들어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째찍도 하나 손에 들려주세요. 사슴은 토끼의 이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워낙 몸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니려니 생각하고 말없이 토끼의 손에 째찍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토끼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숲을 지나서 지름길로 가주세요. 그래야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쉴 수 있을 테니까요. 마음씨 착한 사슴은 토끼가 시키는 대로 지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슴은 이 길이 여우 낭자의 집 앞으로 뚫려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여우네 집 근처에 이르러서야 사슴은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토끼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안 돼. 그래도 똑바로 가란 말이야. 그리고 사슴 몰래 신었던 박차를 사슴의 옆구리에 콱 꽂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슴의 궁둥이에 힘껏 째치고 내리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사슴은 옆구리가 숨을 쉴 수 없도록 결리고 궁둥이에서 불이 난 것 같아 미친 듯이 여우네 집 앞으로 내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우 낭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우 낭자, 보다시피 이 사슴은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이라오. 이제 내 말을 고지 듣겠죠? 토끼는 째찍을 공중에 휘두르며 여우 낭자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죠. 얼마 뒤에 여우 낭자는 토끼가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토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한 꾸러미는 13개다. 1654년 일이니까 지금부터 300년도 훨씬 더 넘는 옛날 일입니다. 그해 마지막 날밤, 그러니까 까치 설날 밤, 빵을 맛있게 굽기로 소문난 얀 피에테르센 반 암스테르담은 허드슨에 있는 자기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빵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얀은 어린애처럼 생긴 오동통한 생강빵을 고안해냈는데 그 빵이 인기가 있어서 새해 선물용으로 너도나도 사가지고 갔기 때문이죠. 내일이면 새해를 축하하려고 모두들 상을 걸게 차리겠죠. 올해는 정말 멋진 한 해였습니다. 얀은 내년에도 올해나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가오자 얀은 그만 안절부절 못했어요. 얀은 믿음직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늘 마술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살맛을 잃는 것이 탈이었습니다. 오늘 밤 얀은 나쁜 귀신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러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시도 가시지 않아 가슴이 펴지지 않았어요. 잠시도 머물지 않고 똑딱똑딱 움직이는 시계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까 벼랑간 우당탕하고 크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무섭게 생긴 늙은 할머니가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들어왔는데 커다란 보자기로 반쯤 가린 얼굴에 구두구멍 같은 눈과 길고 갈고리처럼 생긴 코가 보였습니다. 갈퀴 같은 앙상한 손으로 계산대를 쾅쾅 두들기면서 할머니는 잔뜩 쉰 목소리로 새소리를 질렀어요. 새해 과자 한 꾸러미 주게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지 않아도 돼요. 얀이 말을 받았습니다. 전 기의 머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얀은 한 꾸러미가 되게 과자를 세워서 할머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한 꾸러미를 달란 말이야. 한 꾸러미. 할머니가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12개 뿐이잖아. 한 꾸러미가 아니고. 12개가 한 꾸러미인데요. 얀은 할머니 억지 소리에 화가 났지만 꾹 참고 공손히 말했어요. 하나가 더 있어야 해. 내가 바라는 건 한 꾸러미지 12개가 아니란 말이야. 얀은 어지간히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늦은 시간인데다가 마술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서 그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요. 사지 않겠다면 그만두세요. 제기랄 저승에 가서나 그런 말하고
하나 더 얻든지 말든지 해요. 늙은 할머니가 빵가게를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에 시계가 땡땡땡 자정을 알렸습니다. 야는 곧 후회를 했어요. 할머니가 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런데 바로 그 뒤부터 마치 마술이라도 걸린 것처럼 야네가 재수없는 일들이 잇따라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껏 밤새 구워놓은 과자를 몽땅 도둑질 맞지를 않나. 빵이 너무 가벼워져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너무 무거워서 빵솥을 뚫고 땅바닥에 떨어지질 않나. 멀쩡하게 잘 놀던 애들이 까닭없이 시름시름 알아누워 일어나지 못하지를 않나. 어느 날 너무나 화창한 봄날씨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피어오르는 꽃송이처럼 즐겁게 놀고 있는 동안에 야는 생각에 잠겨 자기 가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사는 안 되겠다. 애들은 알아넣어 있겠다. 기분은 언짢겠다. 즐거워질 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벼랑간 머리 위에서 쾅 하고 천둥이 치더니 깜깜해진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번쩍 갈라지고 마치 자갈밭에 마차 바퀴가 굴러가듯이 돌적이들이 온통 다 삐걱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해오리 바람이 빵 가게의 문을 커덩하고 열어젖힌 사이로 비에 흠쩍 젖은 채 보자기를 쓴 늙은이가 허겁지겁 들어섰습니다. 그 할머니는 계산대를 쾅쾅 손으로 치면서 다시 쉰 목소리로 과자 한 꾸러미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 재수없는 할멈이 왜 또 왔지? 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과자 12개를 세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해. 이건 12개지 한 꾸러미가 아니잖아. 얀이 다시 고집을 세웠습니다. 한 꾸러미는 12개라니까요. 그는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요. 사지 않겠다면 그만둬요. 제기랄. 그런 말은 저승에 가서는 하고 거기서 하나 얻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 말이 입 밖에 떨어지자마자 석갈에 부서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밖으로 나서는 할머니의 눈에 파란 불길이 일었어요. 이제까지 얀에게 재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일이 있은 뒤로는 정말 재수에 오음이 붙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화덕에서 벽돌들을 뽑아내서 얀의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두들겨 패질 않나. 마누라가 갑자기 귀가 멀지를 않나. 어린애들이 바보가 되지를 않나. 단골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가지를 않나. 그렇게 해서 거의 한 해가 지났습니다. 야는 죽고만 싶었어요. 섣달 초순에 있는 나를 보살펴 주십사 하고 기도를 올리는 날에 야는 니콜라스 성자님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주교님이 야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니콜라스 성자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너그러워지라고 얀을 타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자님이 온데간데 없어진 바로 그 자리에 그 할머니가 다시 서 있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세 번째로 과자 하나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너그러워진 얀이 선선히 과자 하나를 더 내주자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마술이 깨졌어. 이제부턴 한 꾸러미는 12개가 아니라 13개가 된 거야. 니콜라스 성자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생강빵을 들더니 할머니는 너무나 놀라서 멍청하게 서 있는 네덜란드 얀에게 그 과자에 손을 얹고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맹세하라고 시켰습니다. 얀은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어요.
야는 그 뒤로 빵이나 과자를 한 꾸러미 달라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 더 얹어 주었습니다. 곁에서 얀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지켜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얀을 본떠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 꾸러미에 하나씩 더 얹어 주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꾸러미는 13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13개의 주가 생겨날 때까지는, 그래서 양키들이 한 꾸러미를 다시 12개로 되돌려 놓기 때까지는 빵 장사의 한 꾸러미는 늘 13개였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